손끝에 걸린 진실을 기록하다 손진기 칼럼입니다. 1972년 10월 28일 강원도 춘천 한적한 곳에서 하의가 벗겨진 소녀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 관내 파출소장의 딸로 알려지면서 관내는 발칵 뒤집힙니다. 이른바 윤서미양 살해사건. 내무부 장관은 10일 이내에 범인을 검거하라는 불호령을 내립니다. 다급해진 경찰, 윤소미양 집 근처 200m 떨어진 곳에 만화방이 있었습니다. 소미양은 평소에 그곳에서 자주 TV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TV는 동네에 하나 정도 있는 게 고작일 정도로 귀했습니다. 만화방에서 5원 내지 10원 정도를 내면 TV를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만화방 주인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소미양이 죽은 곳에서 증거물이 다수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증거품으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연필과 때가 많이 묻은 빗. 만화방 아들 재호는 연필을 자기 것이라고 자백하고 만화방 여정호번은 빗은 만화방 주인의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만화방 일을 가끔 도와주던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도와주다가 피 묻은 만화방 주인의 속옷을 봤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만화방 여정호번의 일기장에서 저는 정원섭 씨가 운영하고 있는 만화방에서 정 씨에게 몸을 버렸고 이런 사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깜짝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당해왔다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그 이전에 정 씨의 만화방에서 일하던 여정호번은 14살 나이에 정 씨에게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 소미양이 만화방에 간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 등등을 들어 모든 정황이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대며 정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조용했던 마을은 발칵 뒤집힙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 씨 집으로 몰려가 욕을 하고 집안의 세간을 부시고 산모인 엄마에게 물벼락을 주는 등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정 씨의 장남 재호는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정 씨의 아들 재호가 힘들었던 건 자기의 자백 때문에 아빠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정원섭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나는 윤서미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윤서미 양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정원섭 씨. 정원섭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1973년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이범렬 변호사,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정원섭 씨는 이범렬 변호사에게 경찰로부터 당한 고문 등을 털어놓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씨의 수첩에 적힌 글입니다. 맨 몸뚱아리에 반스 하나만 입은 채다. 춥고 무서워서 마구 떨린다. 양쪽 팔목은 뻣뻣한 타올 같은 것으로 감고 넓적한 총끈 같은 것으로 양쪽을 묶는다. 양쪽 무릎 사이를 경찰 방망이로 꿰뚫어 씌운 팔이 벌어지지 못한다. 나의 몸은 고꾸라진 채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른바 비행기 타기 고문. 이 고문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에게 행했던 고문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고춧가루 탄 물을 부었습니다. 정원섭 씨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한 범행이라고 거짓 자백을 합니다. 내가 윤소미 양을 죽였습니다. 이범렬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수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시신 발견 당시 인근 지도에는 이미
피해자라고 설정해서 기록되어 있었고 피해자 발견 당일 인분 20g이 발견되었는데 국가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감정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당일날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일입니다. 또 수상한 점은 증언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는 점. 앞서 말한 것처럼 내무부 장관은 검거 시한을 10일로 특정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 배우를 내세워 짜맞추기 수사로 종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진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섭 씨는 2심에서도 무기징역, 대법원 판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원섭 씨의 수감생활은 1년이 흐르고 2년이 지나가고 5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갑니다.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들이 정원섭 씨를 정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음악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검정고시반 교사일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모두 정선생의 차지였습니다.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아주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나가서 무죄를 밝히리라. 그러나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무려 15년 2개월이란 세월을 모두 보내고 나서야 성탄절 특사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범렬 변호사였습니다. 이범렬 변호사는 당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이 기록으로 재심을 요청하라고 공고합니다. 이때가 1996년,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범렬 변호사는 이 사건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왔던 겁니다.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 기록으로 재심을 청구해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을 남기고 며칠 후 이범렬 변호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999년에 재심을 돕겠다는 후배 변호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명화, 박찬훈, 이백수 변호사. 재심을 준비하던 변호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만화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녀 여정호원들을 일주일씩이나 감금시켜놓고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영영 집에 못 돌아간다고 협박을 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머릿빛 진술도 모두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여정호원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심지어 최초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아들 재호의 것으로 밝혀진 연필, 목격자가 본 것은 노란색 연필이었는데 아들 재호의 연필은 파란색이라고 거짓 자백을 종용하고 재호의 파란색 연필을 훔쳐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격자와 짜고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증거들을 모두 모아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재심 결과가 나옵니다. 재심 기각. 30년 만에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기각한 겁니다.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진정하여 2년 만에 재심 공고 결정을 받아냅니다. 2008년 11월 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재심 판결이 열립니다. 피고인은 무죄. 무려 32년 만에 밝혀진 진실. 끝내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한 정씨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치매까지 와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정원섭 씨를 최근에 인터뷰한 기사,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원섭 씨는 어눌한 말투로 고문 넘는 세상에도 살고 싶다. 엄청 맞았어. 두들겨 팼지. 똥이 나오도록 맞았어.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치매 때문에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그때 그 고문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정원섭 씨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50여 년의 세월을 시달리다가 영면에 드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사무치게 느낍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들을 모르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가? 왜 이 나라는 한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있는가? 윗선의 지시만 중요했던 것인가? 사건의 실적이 귀중한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것인가? 10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찰의 신념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화성연체 9차 살해 용의자 윤씨 거짓 자백 사건, 수지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일가족이 살던 곳을 쫓겨나 어머니와 오빠가 숨을 거뒀던 사건, 부산 지역 불임 반국가 단체 용공 조작 사건, 이름도 존재도 없이 사라져간 31명의 실미도 무단 간첩 침투 조작 사건, 6월 항쟁을 이끌어낸 22살의 방청철군 고문치사 사건, 청각장애인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조작 사건, 이로 셀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그들의 실적과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소중하고 꽃같은 인생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그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훈장과 포상을 받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손직이었습니다.